네, 반갑습니다. 저는 익산 지부에서 지부장을 맡고 있는 송정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크게 환영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앞에 지부장님께서 저를 너무 과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요. 네, 부담이 많이 됩니다. 오늘 이제 수메르의 진실에 대해서 밝혀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강의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수메르는 서양 많은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신비의 문명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문명입니다. 근데 서양 학자들도 수메르 문명이 어디서 왔는지 그게 의문을 갖고 있고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메르의 진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보물인 환단고기에 적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강단사학계라든지 역사학자들이 우리 환단고기 책자를 위설하고 폄훼하고 있지만 환단고기를 통해서만이 수메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을 세 가지 정리해 봤는데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서양 문화의 근원인 수메르 문명의 뿌리를 찾는다. 수메르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모든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그 수메르의 진실을 환단고기에서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환국, 배달, 조선. 우리 한민족의 국통의 역사가 실존하는 역사였다라는 것을 오늘 밝혀보겠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그 진실을 찾으면서 아이러니하게 우리 민족의 국통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동서양 문화를 아우르는 인류의 원형 문화가 있었다.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하나로 합쳐지는 인류 문화의 원유전자, 우리 문화의 유전자가 있었다. 이것을 찾는다. 이것이 진정한 역사 찾기 운동이고 진정한 역사 광복이다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주셨는데요. 근데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화면 보시면 우리 한민족의 국통맥과 역사 연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좀 이해도가 좀 높으려면 역사 연대표에 대한 좀 인식이 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좀 살펴보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환국, 배달, 조선이라는 우리 9,000년 역사 중에서 상고 역사의 그 7,000년에 잃어버린 상고 역사가 나와 있죠. 환국, 배달, 조선. 우리 민족의 역사가 9,000년 역사인데 그 중에 환국, 배달, 조선이 7,000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사실 환국, 배달, 조선을 잃어버리면 2,000년밖에 남지 않는 그런 짧은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환국, 배달, 조선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또 오른쪽 역사 연대표를 보시면 화면이 좀 흐려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수메르 문명이 여기쯤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언제쯤 우리 역사하고 비교해보면 발생해서 있었느냐. 환국 말기에서부터 배달국 시대를 넘어서 고조선의 중반기까지 그때에 걸쳐서 형성됐던 문화가 수메르 문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오늘 강의를 듣기가 편하실 겁니다. 수메르 문명은 환국 말기에서부터 고조선 중반기까지 걸쳐있던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되는 문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본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수메르 문명은 어떤 문명이냐? 수메르 문명은 5,000년 전부터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기원전 3,000년. 기원전 3,000년이면 배달국 시대 말기에 고조선이 세워지는 그 당시거든요. 그때부터 문자를 쓰고 있었다. 또 두 번째로는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고 수도시설이 있었다. 지금 현대 문명에서도 수도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 아직 있죠. 우리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아직도 수도시설이 제대로 안 된 곳이 있는데 그 당시부터 벌써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고 수도시설이 돼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수레를 사용하고 도로를 건설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네, 수레, 바퀴가 달린 수레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이 운행하기 위해서 도로가 건설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유해를 보면 뇌를 수술한 흔적까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저거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충격에 쌓이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문명이 어떻게 이 시간대에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서양 고고학자들은 신비의 문명이다. 또 이걸 넘어서 이건 외계 문명이다. 외계 문명이 아니면 그 시간대에 이런 문명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까지 하는 그런 신비의 문명이 바로 수메르 문명인데 이 수메르 문명이 모든 서양 문화의 뿌리다라는 것은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수메르 문명을 살펴보는데요. 그럼 수메르 문명은 어떻게 발견됐느냐? 자, 1870년대에 프랑스 탐사대, 또 1880년대 10년 후에 미국의 고고학자들이 수만 점의 서령 문자 점토판을 발굴해 가지고 수메르 문명이 밝혀지게 됩니다. 점토판, 이 지능으로 된 그 점토판 위에 쐐기 문자라고 해서 갈대를 꾹꾹 누르는 그런 그 문자 형태의 점토판 기록이 나왔거든요. 이것이 발견됨으로부터 수메르 문명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1870년에서부터 1880년 사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보시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거의 동시간대에 동양에서도 신비의 문명이 발견됩니다. 동양에서도. 자, 1919년에서 1924년 사이에 한 4, 5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후대에 스웨덴 지질학자와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놀라운 발굴을 하게 되는데 그 문명이 바로 홍산 문명입니다. 홍산 문명. 우리 역사 광복에 참여하신 우리 대한사랑 회원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홍산 문명이 지금의 중국의 우하량, 요하 지역, 발해 연안 지역에서 발굴이 됩니다. 이 발굴된 이 홍산 문명이 바로 수메르 문명과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이루어진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5,000년에서 3,000년 전 사이의 문명이 발견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중요한 것은 홍산 문명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만리장성 위쪽이라는 거예요. 만리장성의 아래쪽이 아니라 만리장성의 위쪽에서 홍산 문명이 발견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일까요? 만리장성의 아래쪽은 중국 한족들이 자기들 문명이라고 주장하는 곳이에요. 황하 문명.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황하 문명이 인류 문명의 뿌리다. 황하 문명이 인류 문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고 인류의 모든 문명은 황하 문명에서부터 나왔다. 이게 중화주의 사관에서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황하 문명보다 1000년에서 2000년 앞선 문명이 불행하게도 만리장성 위쪽에서 자기들이 문명이라고 우기기 어려운 만리장성 위쪽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홍산 문명인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있는 것은 홍산 문명과 수메르 문명은 발견된 시간대도 비슷하고 실제로 역사 연대도 비슷한 시간대의 문명이었다. 두 문명 전부 신비의 문명이다. 지금의 우리가 현대인들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왜? 지금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대인들은 원신이었다. 돌도끼 들고 짐승이나 사냥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상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고등화된 문명을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들이 발견되면서 충격의 사이가 되죠. 이제 여기 화면 보시면 중국에서 그 홍산 문명이 발굴됐을 때 뭐라고 프랭카드를 붙여놨냐면 신비적 왕국이다. 자기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 왕국의 문명이 발견됐다라고 여기 현수막을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무슨 여신상도 있고 그 다음에 옥용, 옥으로 된 용, 그 다음에 또 뭐 수행하고 있는 저런 조각상, 또 천단, 하늘의 제를 지내는 3층 제단, 원형 제단이 발견되고 또 사각형의 적석총 무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홍산 문화인데 수메르 문명과 동시대의 문명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 뭐냐면 수메르는 서양 역사의 뿌리다. 이제 크레이머, 수메르 문명의 가장 그 전문가는 누구냐면 크레이머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크레이머 박사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서양 역사라는 건 전부 수메르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서양 역사에 처음 시작한 것이 39가지나 수메르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 문화에서 최초로 학교가 운영된 것도 수메르. 서양에서 의회 제도가 처음 운영된 것도 수메르. 그다음에 법전이 처음 만들어진 것도 수메르. 그래서 서양의 모든 문화는 수메르부터 시작했다라고 주장한 게 크레이머 박사의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수메르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수메르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앞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 중에서 중앙에 있는 이라크. 저 지방이 수메르 문명이 발견된 곳입니다. 이라크. 그다음에 또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를 보시면 강이 두 개 흐르고 있죠. 그죠? 강이 두 개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 아래 흐르고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란 두 강줄기 사이에서 고대 문명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바로 수메르 문명입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하고 살기가 어려운 땅이지만 강이 두 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나마 살기가 좋은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수메르 문명이 발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수메르 문명은 어떤 문명이냐면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큰 영역을 이렇게 통치하거나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었던 것 같고요. 도시 형태로 국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라르사, 우르크, 우루, 에리두, 니프루 이런 유명한 수메르의 도시국가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고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 도시국가들이 각자 저마다 나름대로의 수호신을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시국가들이 공통된 신을 모시고 신앙했던 것이 아니라 도시국가마다 각각의 다른 수호신을 모시고 있었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수메르 문명의 첫 번째 특징은 도시국가다. 도시국가다. 자, 그런데 아까 홍산 문명 말씀드렸는데 동양의 홍산 문명은 배달과 고조선 시대의 문화거든요. 근데 환단고기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환단고기에도 역시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환단고기 보시면 삼성기 상에 있는 문장입니다. 입도 신시하사 국칭 배달하시니라. 읽어보셨죠, 여러분들은 다, 그죠? 입도 신시하사 국칭 배달. 입도 신시 무슨 뜻입니까? 신시란 건 신의 도시죠. 신의 도시를 세워서 그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 했다. 환단국에서는 그 당시 배달 시대도 역시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과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수메르에는 수메르 도시국가인 우르라는 그 도시국가에 보면 지구라트라는 그 유명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의 제를 지내기 위한 제단이에요. 제단.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제단을 쌓는데 여기 보시면 기원전 3000년경 도시의 신성한 구역에 흙벽돌로 거대한 지구라트를 쌓고 그 위에 신전을 세워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수메르 문명은 제단을 쌓고 저 위에다 신전을 얹어가지고 거기서 하늘의 제를 지내고 각 도시국가마다 자기들이 모시는 수호신이 있다고 했죠. 그 수호신에게 제를 지내는 문화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제천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자, 신전을 바치는 기단의 용도로 세워진 이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표적인 제천 문화 양식입니다. 제천 문화. 그래서 수메르는 하늘의 제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지구라트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늘의 산이다. 하늘의 언덕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보시면, 자, 그래서 실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남아있는 건 아랫부분만 현재 이제 물 위는 무너지고 없던데 아랫부분만 남았는데 실제로 위에는 저렇게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전에서 천제를 지냈다. 자, 그런데 피라미드 하면 이집트죠. 그렇죠? 피라미드 하면 전부 이집트를 생각하실 텐데 이집트의 최초의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기록에 보면 이모테프라는 사람입니다. 이모테프. 4700년 전에 수메르에서 귀화한 사람인 이모테프가 최초로 세운 이집트가 바로 화면에 보시는 그 피라미드인데 특징은 뭐냐면 맨 위 상단이 평평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기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건 좀 멀리서 봐서 그렇습니다. 위가 굉장히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피라미드는 나중에 후대에는 그런 왕들의 무덤으로 뾰족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본래는 하늘에 천제를 지내는 제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제를 지난 이 문화에 대한 기록이 환단국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보시면 자, 배달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기 상에 보면 택 37을 하사 제천신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수메르 문명과 거의 동시대에 배달국을 세웠던 환웅천왕께서는 수메르 문명에서 볼 수 있는 제단에서 천제를 지내듯이 택 37을 하서 제천신했다. 천신에게 제를 지내는데 택 37일 21일을 정해서 정성을 들이고 주문을 읽고 해서 천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또 무슨 기록이 나오냐면 자, 단군왕건 51년에 자, 이것은 이제 태백일사 삼안광경 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단군왕건께서 천제를 지냈다는 기록인데요. 단군왕건께서 51년에 즉위하신 지 51년째 되는 해에 천왕은 단군왕건님이시겠죠. 명운사 배달신하사 명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운사라는 관직을 가진 배달신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명을 했냐면 축 삼낭성, 삼낭성을 쌓아라. 어디다가 혈구라는 곳에다 삼낭성을 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혈구가 어딜까요? 혈구는 지금의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에서 삼낭성을 쌓아라. 그리고 나서 설제천단 우마리산 하실세, 거기에다가 삼낭성을 쌓고 제천단, 하늘에 제를 올리는 천단을 만들어라. 어디에? 마리산에. 실제로 마리산에 가면 지금 제천단이 있죠. 하실세 발강남민 정 8천인 하사. 그 당시에 강남 지방 사람들 8,000명을 모아가지고 이조역하시니라. 그 일을 돕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유 3월에, 그 당시에 신유년이었나 봐요. 3월에 천왕이 당군 왕건께서 칠행 마리산 하사, 실제로 직접 마리산에 가셔가지고 제천, 하늘에 천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제천 문화가 수메르 문명과 이 동방의 홍산 문명, 배달과 고조선 시대에 똑같이 제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 강원도 마리산에 있는 제천단이죠. 참성단이라는 제천단이죠. 가보신 분 계실까요? 좀 거리가 멀어서 못 가본 분은 아니겠지만 한번 가보시면 우리 역사의 그 장엄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기도 하지만 가보시면 굉장히 멋있어요. 지금부터 4,300년 전에 만든 재단입니다. 단군 왕건께서. 네, 4,300년 전에.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요.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보시면 사만 고속에, 사만은 고조선이죠. 고조선은 나라를 세 개로 나눠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사만이라고 불렀거든요. 사만 고속에, 사만의 옛 풍속에 개 10월 상일에, 10월 상일은 음력으로 10월 1일입니다. 앞에 기록에서는 당군왕께서 3월 달에 천재를 지냈다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10월 상일, 10월 1일에 국중대회하사, 국중대회, 나라에서 큰 대회를 열었다고 말이죠. 큰 모임을 열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축 원단이 제천하고, 축 쌓았어요. 뭘? 원단, 원형의 재단을 쌓아가지고 이 제천, 하늘에 천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뭐 뒤에 보면 제지 즉 방구, 땅에 대한 제사는 사각 언덕이고 뭐 쭉 얘기가 있는데 시간상 거기 넘어가시고, 하여튼간에 역시 고조선 시대에 이렇게 제천 문화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메르 문화가 똑같다는 거죠. 자, 보시면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제천의 그 유물들이 피라미드 형태로 전 세계에 모두 있습니다. 동양 문화에서는 배달, 서양 문화에서는 수메르로 나눠서 세상 문화가 펼쳐져 나갔기 때문에 그 문화의 흔적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라미드 하면 이집트였지만 실제로 피라미드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딘지 아십니까? 네, 어딜까요? 멕시코예요. 멕시코. 멕시코가 사실은 피라미드의 나라입니다. 남미에 가면 멕시코에 피라미드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남미에 있는 멕시코, 또 이집트, 중국 이런 곳에 피라미드의 현장 유적들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수메르와 동양의 배달 문화, 홍산 문화는 똑같이 도시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두 번째, 두 문화 모두 제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공통점을 찾아볼 건데요. 자, 다음은 이제 문자입니다. 문자.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수메르는 5,000년 전부터 문자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수메르 문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보시면 뭐 앞에 그림도 있는데요. 초기 그림 문자, 처음에는 상형 문자예요. 문자의 출발은 전부 상형 문자입니다. 그림이죠.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점토판에다가 이제 눌러서 쓴 거죠. 갈대 같은 걸 가지고 눌러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쇠기 문자라고 하는데, 초기 그림 문자였고, 다른 말로 서령 문자, 상형 문자라는 뜻이고, 쇠기 문자이면서 기호와 부호를 썼다. 점토판에 쇠기 모양의 자국을 낸 글자고, 서술적 글씨가 쓰기 가능한 600여 개의 기호가 있었다는 거죠. 600가지의 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림이. 자, 이렇게 썼고, 그 문자가 어떻게 발전돼 갔냐면 아카드어로 바뀝니다. 아카드라는 건 어디냐면 수메르 문명이 끝나고 나서 그 지역에 다음에 생긴 문명이 아카드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 다음에 아카드 문명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아카드어로 전수가 된 거고, 그 다음에 페니키아 문자로 바뀝니다. 페니키아는 뭐냐면 히브리 문자예요. 히브리 문자. 지금 유대인들이 쓰는 문자. 페니키아 문자로 전수가 됐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
알파, 베타, 오메가 하는 그리스 문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서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영어 알파벳까지도 전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 지금의 문자의 원뿌리는 수메르에서 시작됐다. 수메르 문명은 문자를 사용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환단고개에도 똑같이 홍산 문명에서 문자를 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태백일사 신시 본기에 있는 내용인데, 자 보시면 환웅천왕이 우복 명신지 혁덕하사 작서계하시니, 자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환웅천왕께서 배달국을 세웠던 환웅천왕께서 지금부터 기원전 4000년이니까 지금부터 6000년 전이에요. 환웅천왕께서 우복이나 또다시 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복명 신지혁덕. 신지혁덕. 신지는 관직 이름이거든요. 신지라는 관직을 가진 혁덕이라는 사람에게 명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작서계 하셨다. 작서계. 작이라는 건 만든다는 뜻이고 서계는 원래 문서라는 뜻입니다. 문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문서는 이제 글씨가 있어야 만드는 거니까 작서계라는 건 실제적으로는 글자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환웅천왕께서 그 당시에 문자를 만들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웅천왕께서 신지혁덕에게 명해서 만든 문자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녹도문이에요. 녹도문 들어보셨어요? 녹도문이 뭡니까? 녹이라는 게 뭘까요? 녹이 사슴이죠. 우리 녹용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녹용 사슴 발자국. 사슴이 지나고 난 발자국이 막 생기잖아요. 그 발자국을 보고 그 형태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녹도문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 점토판의 쐐기하고 거의 비슷하겠죠. 그림 문자니까. 녹도문으로 시작한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녹도문으로 쓴 천부경이거든요. 녹도문으로 쓴 천부경. 저 천부경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기록에 보면 최치원 선생이 녹도문으로 쓴 천부경을 발견해서 처음으로 저걸 번역해서 한문으로 옮겼었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본문에 삼성기 상엔 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단군께서 초대 단군 왕금이시죠. 단공무의하사 좌정세계 하시며 단정히 앉으셔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셨대요. 단공무의하사 좌정세계 하시며 명팽우하사 벽토지 하시며 팽우라는 관직을 가진 사람에게 토지개혁을 하라. 토지에 대한 이제 명을 내리셨다는 거죠. 또 성조라는 관직을 가진 사람에게는 궁전을 져라. 왕궁을 져라. 라는 명을 내렸고 고시로 주종가하시며 종가라는 건 이제 농사 짓는 것은 고시라는 인물에게 관직을 가진 사람에게 명하셨고 신지로 조석에 하시며 또 나오죠. 신지라는 인물에게 조석에 역시 마찬가지로 글자를 만들게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런 기록이 있는데 고조선 시대의 이런 역사 기록과 배달국 시대 역사 기록을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면에서는 실제로 유물이 나오고 있고 홍산 문명에서도 유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강단사학계, 식민사학은 이걸 전부 거짓이라고 환단국이 위설하고 부정하고 있는데 환단국이 많이 이런 고대사의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도 수메르 문명에서 이런 문명이 나왔는데 저건 정말 불가능해. 저건 외계인들의 문명일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만 할 뿐이지 실제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준 책이 없거든요. 환단국이가 정말로 위대한 책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수메르는 놀라운 게 그 당시에 지금부터 그 고대 역사 속에서 양원제, 의회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회제도가. 그렇죠? 우리나라도 좀 국회가 있죠. 그렇죠? 국회.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된 나라만이 사실은 의회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않은 나라들은 형식적인 민주주의 의회제도가 있을 뿐 독재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은데 수메르 문명은 그 당시 기원전 3000년 전에 지금부터 5000년 전이죠. 양원제도, 의회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기 어렵죠, 사실은. 믿기 어렵습니다. 원시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수메르의 한 도시에서 연장자들의 회합인 상원이 있었고,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는 상원이 있었고,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남자, 젊은 사람들이로 구성된 하원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이 전쟁을 하고 싶은데 먼저 상원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상원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상호는 이제 연장자들, 어르신들이 계신 분이니까 하지 말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금님은 전쟁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원에 물어봤더니 하원을 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수메르 기록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 환단고기를 보면 역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의회제도를 연상시키는 그런 문장이 있거든요. 보시면 삼성기 하입니다. 여기는 삼성기 하 보면 환웅천왕이 배달국을 세웠던 환웅천왕께서 조자개천으로 처음 하늘을 여셨다. 개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여셨다는 뜻이지만 나라를 여셨다는 뜻이겠죠. 조자개천으로 생민시화하실세, 백성들에게 그 조화를 베푸셨다. 교화를 베푸셨다. 그럴 때 중요한 문장 이거죠. 여중의 일기로 위 화백하시며. 여라는 건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중이라는 건 대중, 백성들과 함께. 의견을 모았다. 이 의회할 때 의자죠. 의견을 모아가지고 일귀, 하나로 통일했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 백성들의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모았다. 그래서 그것을 화백이라고 불렀다. 우리 나중에 신라시대 화백제도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이 화백이라는 단어 자체가 환웅천왕께서 이런 의회제도를 연상케 하는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국 시대에도 거의 의회제도와 같은 이런 문명이 있었다. 라는 걸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또 수메르 문명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 법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법전. 어떤 이 나라와 이런 조직이 운영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겠죠. 법이 없으면 이제 혼란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것은 국가 체제가 제대로 정착이 됐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최초의 법전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배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근데 그 법전보다 무려 한 500년 앞선 그 수메르 시대에 법전이 발견된 거예요. 점토판 문자로.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도시국가인 우르라는 도시국가를 다스리던 우르 남무 왕이 만든 그런 법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고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서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형식의 법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으면 네가 지은 죄만큼 거기다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이제 법전이 발견됐습니다. 자, 그런데 환단고기에 보면 역시 법전을 연상케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 이제 고조선 시대 때 단군 왕군께서는 8대 강령이라는 걸 내려주십니다. 8대 강령. 자, 인간이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8가지 강령, 깨달음 이런 걸 내려주시거든요.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강령은 뭐냐면 하늘의 법도는 하나요. 그 문은 둘이 아니다. 너희들이 오직 순수한 정성으로 다져진 일심을 가져야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우주의 천신. 자, 하나님은 해석이고 실제 본문은 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신을 만날 수 있으려면 우주로부터 받은 인간의 신성을 그대로 다시 닦아서 일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늘의 법도는 항상 하나다. 사람의 마음은 똑같으니라. 모든 사람은 하늘의 심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은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라. 사람들의 마음과 잘 융화하면 이는 하늘의 법도에 일치되는 것이니 이로써 만방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8개의 강령을 내려주셨어요. 단군 왕건께서. 자, 그리고 22대 색부르 단군 때는 아까 그 수메르에서 나온 법전과 거의 유사한 그런 8조 금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냐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 비슷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라. 이게 첫 번째 법이죠. 두 번째,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해라. 세 번째는 도둑질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거두어들여 그의 집에 노비로 삼고 여자는 비로 삼는다. 종으로 삼는다. 뭐 이런 하여튼간에 법전 형식의 그 강령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메르와 거의 유사한 법전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는 수메르는 높은 수준의 세공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에서 발견된 그 유물들을 보면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세공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청동기를 이제 저렇게 투구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칼집도 만들고, 투구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현대인도 이렇게 만들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세공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홍산 문명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을 보면 거의 유사한 그 이상의 그런 문명의 세공 기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사 문명의 유적들은 대부분 옥으로 된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옥문화 시대가 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홍사 문명에서는 옥세공 기술이 지금의 이런 현대 기술을 능가하는 그런 기술의 유적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수메르 문명은 수레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당시부터 벌써 도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우르에서 발견된 깃발이에요. 깃발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평화예요. 두 주제의 깃발이 두 개 있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쟁을 상징한 깃발인데 보시면 저 왼쪽 보시면 지금 확대한 건데 실제로 수레가 나오죠. 말이 수레를 끌고 있고 바퀴가 있죠. 저런 바퀴가 있는 수레를 말이 끌고 가려면 길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도로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원전 2600년 전에 그려진 우리의 깃발이 발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 자, 이제 수메르 문명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등화된 그런 문명이었는데 그 문명이 서양 문화의 뿌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자,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집트 문명. 이집트 문명은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집트, 인더스, 황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우리 학교에서 배운 4대 문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 이집트 문명의 뿌리가 되는 게 수메르 문명이에요. 이집트 문명은 실제로 수메르 문명보다 500년 후에 나타난 문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글씨라든지 뭐 미술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전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집트 문명은 전부 수메르에서 넘어가는 문명이다. 이집트를 대표하는 피라미드, 아까 지구라또 보셨죠? 피라미드도 수메르에서 넘어간 문명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미노아 문명에서 그리스까지. 자, 미노아 문명을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미노아 문명은 뭐냐면 서양 문화의 뿌리는 보통은 그리스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문명. 그리스 문명의 그 앞단계 문명이 미노아 문명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저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중해에 보면 그리스 바로 앞에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섬이. 그게 이제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건데 그 섬에서 최초의 문명이 나와가지고 그 문명이 그리스 문명으로 넘어가요. 근데 그 크레타 섬에 있는 미노아 문명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그 미노아 문명이 수메르에서 간 문명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미노아 문명에서 발견된 이제 소 모양의 조각상인데 이것도 좀 의미가 큽니다. 뒤에서 살펴보겠는데 그래서 그런 미노아 문명이 그리스 문명을 낳았고 그리스 문명이 로마 해서 지금의 서양 문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 문명이 전부 수메르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인더스 문명도 4대 문명 중 하나죠. 그죠? 인도에는 이제 큰 강이 두 개 흐릅니다. 인더스강, 겐지즈강 이렇게 두 개의 강이 흐르는데 왼편에 있는 강이 인더스강. 그 인더스강 주변에서 생긴 문명이 인더스 문명이에요. 인더스 문명에서 힌두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인더스 문명이 어디서 왔느냐? 인더스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 아리안족입니다. 아리안족. 들어보셨어요? 아리안족. 아리안족은 이제 그들 말로는 고귀한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아리안족이 살던 곳이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아까 그 중동 지도 보셨는데 이란과 이라크가 붙어 있죠. 이라크 지역에 수메르 문명이 있었고 그 바로 위에 이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아리안족이에요. 그 아리안족이 수메르 문명을 배워서 득해서 인도 지역으로 이동해서 인더스강 주변에 만들어낸 문명이 바로 인더스 문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더스 문명도 수메르 문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 지금의 중동의 이슬람 문화. 아까 그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이라크 지역, 뭐 지역이 같기도 하지만 이슬람 문화, 또 유대인들의 유대 문화, 이 문화가 전부 수메르 문명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 이건 뭐 너무나 현실적이고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문화와 유대 문화의 아버지가 누구죠? 누굽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 없으세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수메르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수메르의 도시국가인 우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이슬람 문화라든지 유대 문화는 수메르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성경책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수메르 문화에서 온 것들이에요. 사실 뭐 오늘 제가 시간을 많이 주시면 뒤에 이제 아까 우리 집장님 말씀하시는 기독교와 관련된 얘기를 쭉 해드리면 좋은데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뭐 자료 같은 걸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예수님이 뭐 12월 25일 날 동방 박사들이 막 찾아다니고 탄생하는 설화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내용도 수메르 신화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방주.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느님이 노해가지고 막 비를 많이 내려가지고 다 죽게 생겨가지고 노아가 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동물도 암수 한 쌍씩 또 사람은 자기 자손들만 태우고 홍수를 피한 다음에 자기들만 살았다는 거죠. 그런 홍수 설화도 똑같이 사람 이름만 바꿔가지고 수메르 신화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 자기들 조상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걸 뭐 나쁘게 기독교인들이 속이려고 했다 그런 걸 떠나서 자기들의 조상들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 문화나 이슬람 문화는 당연히 수메르 문화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따 상황 봐서 화이팅 하래. 이따 끝날 때 똑같은 말씀 하시면 제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수메르 문명은 서양 문화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서양 문화에서 뿌리가 되는 문화인데, 동방의 배달, 고조선 문화와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다. 같은 시대, 동시대의 문화고, 같은 유물들이 나오고 있고, 환단국에서는 그것이 같은 형태의 문화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일단 지금부터 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러면 수메르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게 모든 서양의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수메르는 어디서 왔느냐? 왜 궁금해하냐면 아주 갑작스럽게 생긴 문명이라는 거예요. 문명이라는 것이 차츰차츰 발전해 가면서 뭔가 고등화된 문명이 나오는 건데 그러지 않고 과거에 없었던 갑자기 엄청나게 발전된 문명이 발견되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문명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문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밝혀내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환단국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답이. 자, 보시면 이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크레이머 박사예요. 수메르 연구의 가장 전문가. 이분이 히스토리 비긴스 앳 수메르. 모든 서양의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수메르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르겠으나 한마디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동방에서 왔다는 거죠. 수메르는 동방에서 왔다. 이게 크레이머 박사의 주장이에요. 수메르는 동방에서 왔다. 동방이 어디냐? 그 이제 결론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수메르 신화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수메르에는 에리두라는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그 에리두라는 도시국가의 신화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수메르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평하냐면, 후두부는 뒤통수죠. 뒤통수가 평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져보세요. 뒤통수 평평하실까? 네, 우리 동양 사람들이 뒤통수가 평평하죠. 그리고 머리가 검다. 전형적인 아시아인이라는 걸 제가 쓴 글귀고, 수메르인들은 후두부가 평평하고 머리가 검다. 이게 수메르 창세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만 보면 아, 수메르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인가 보다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수메르라는 말은 수메르 사람들이 부르는 용어가 아니에요. 수메르라는 말은 수메르가 멸망하고 나서 뒤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선조, 옛 문명을 수메르라고 불렀던 거고, 당시에 수메르 사람들이 쓰던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웅상기가였던 거예요. 웅상기가 뭐냐면 검은 머리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검은 머리 사람들. 수메르 사람들은 자기들을 검은 머리 사람들이라고 불렀고, 또 자기들이 살던 땅은 키엔키르다. 키엔키르는 고귀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은 동방에서 왔는데 자기가 살던 그 땅은 아주 고귀한 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이제 이게 수메르 지역에서 발견된 향로예요. 향로란 우리 재를 지낼 때 쓰는 거죠. 향꽂이. 향을 꽂는 향로인데 재밌게 만들었어요. 저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씨름하고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이 보면 누가 봐도 저건 씨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수메르 사람들이 향로를 만들었는데 왜 씨름을 하고 이 형태로 만들었느냐? 씨름을 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건 고구려 벽화에서 나오는 그림이죠. 하고 있는 포즈가 거의 똑같아요, 그죠?
그죠?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씨름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만 봐도 아, 우리 한민족과 뭔가 인연이 있는 동양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동양에서 왔는데 그 동양이 어딘지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수메르 점토판에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수메르인들은 안산을 넘어왔다. 자기들의 고향은 안산 동쪽이다. 안산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안산은 천산이에요. 안이 수메르어로 천이거든요. 하늘을 안이라고 불렀어요. 하늘신을 안신이라고 불렀고, 안신. 하늘을 안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안산을 넘어왔다는 건 천산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천산. 그럼 천산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천산 아십니까? 천산이 실제 있거든요. 중앙아시아에 천산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보면 천산과 천산 산맥이 저렇게 있어요. 저 천산 산맥을 넘어서 왔다는 거예요. 수메르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세계 지도를 보면 수메르의 위치와 천산의 위치를 보면 아, 수메르 사람들은 천산 오른쪽에 살던 사람이 천산을 넘어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기들이 천산을 넘어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천산 오른쪽에 있었던 저기에는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환단국입니다. 환단국에서만 천산 오른쪽에 수메르 사람들이 말하는 천산 오른쪽에 어떤 나라, 어떤 문명이 있는지를 환단국이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만 더 살펴보면 수메르 신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향, 자기들이 이상향이 있다는 거예요. 유토피아, 자기들이 가고 싶은 옛 고향. 이상향은 딜문인데 거긴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동쪽. 자기들의 이상은 동쪽에 있다. 우린 동쪽에서 왔다. 그 자기 고향이 그리운 거죠. 동쪽에 있다. 딜문은 근데 거기는 아주 정결하고 광명이 넘치는 땅이다. 이 표현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광명이 넘치는 땅이다. 광명은 밝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본래의 심성을 가지고 아주 밝은 심성으로 살던 그런 문화, 그런 국가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문화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광명의 땅에는 병들거나 죽는 고통이 없고 전쟁도 없는 신들의 낙원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또 성경 구약 전서에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나오죠.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그 에덴이란 말. 에덴이 원래 이제 수메르 에딘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전부 딜문에서 유래됐다.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향, 자기들의 원 본적지인 이상향 거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광명이 넘치는 무병장수의 동쪽 땅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병장수의 동쪽 땅. 광명이 넘치는 그곳이 어디냐? 그거를 환단국이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환단국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환국이다. 다 아시죠, 사실은? 환단국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석유환국이다. 석유환국. 뭐 다 들어보셨을 텐데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삼성기 하에 있고 그다음에 삼국유사 고조선기에도 있죠. 석유환국. 석이라는 건 옛날엔 옛적에 있었다. 뭐가? 환국.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환이 무슨 환자입니까? 네? 발굴 한자. 본래 뭐 굿세로 한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저도 저 한자를 쓰긴 하는데 그게 이제 발굴 한자잖아요. 광명. 광명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옛적에 광명의 나라가 있었다. 이게 이제 석유환국. 또 삼성기 상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오환건국이 최고다. 오환건국이 우리 민족은 환족이라는 거예요. 광명의 민족. 우주의 신성을 그대로 발현하고 사는 그런 광명의 민족이었는데 우리 한족이 세운 나라가 가장 역사상 오래됐다. 그것이 바로 환국이다.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나라. 그게 환국인데 이 환국이 어디 있었느냐? 이것이 바로 천산 오른쪽에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일단 읽어보면 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태백일사 환국분기에 보면 친소무별하며 친소무별. 친소가 뭐예요? 친하고 소원하고 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이야. 그 사람 나하고 좀 소원해. 이게 친소잖아요. 친소 관계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친소가 무별하다.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전부 다 아주 화합하고 정말 그런 아주 즐겁게 화합하면서 사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또 상하무등하며 상하 높고 낮음이 없었다는 거죠. 무등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 세상도 차별 많죠. 그죠? 요즘 이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 별별 차별이 많은데 하여튼간에 지금도 이렇게 차별이 많은 세상 그 당시엔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고 가진 게 없고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거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거죠. 또 남녀 평권 남녀가 권리가 동등하고 노소 분역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일을 나눠서 거기에 맞게 나눠서 했다. 이런 시대가 환국 시대다. 아까 그 수메르 사람들이 외쳤던 광명의 땅, 광명의 문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에 그때에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인계 자오의 환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개라는 개개인이에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자고 스스로 불렀다는 거예요. 스스로 뭐라고? 위 환이다. 우리는 환이다. 우리는 환이다. 인간이 환이다. 광명의 인간이다.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스스로 불렀다. 그런 광명의 나라, 광명의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환단국에서 환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환단국이 보면 삼성기 하에 보면 실제로 환국의 위치와 나라 이름들이 나옵니다. 글씨 보시면 저기 천산산맥이 왼쪽에 있어요. 화면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우르국, 수미르국, 사나마국 쭉 해서 이 중앙아시아 일대에 12개의 분국으로 해서 환국이 있었다는 내용이 환단국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주의 깊게 볼 것은 저기 천산산맥 바로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나라 이름이 뭡니까? 제가 밑줄을 빨갛게 쳐놨는데 뒤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뭡니까? 이름이? 수미리국, 우르국, 그렇죠. 우르국. 실제로 그 수메르 문명의 도시국가 중에 이름 중에 우르가 있죠. 그리고 또 수미리국, 수메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느낌이 오죠. 저 두 나라 민족이 천산산맥을 넘어서 천산산맥과 제일 가까운 데 있으니까 넘어서 서방으로 이주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나라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실제로 환단국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삼성기 하에 있는 내용인데 기지광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안 써놨네요. 기지광. 그 땅의 넓이가 남북은 5만리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남북으로 5만리, 동서로는 2만리나 된 큰 나라인데 총언환국이요. 합쳐서 그것을 환국이라고 부르고 합 12지국이다. 합쳐서 12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표현이 삼성기 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이 말하는 천산산맥 오른쪽에 있었던 그 나라, 수메르의 원 본적지, 서양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수메르가 어디서 왔는지 그 내용이 그 환단국에 보면 환국이다라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영남대 정연규 교수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루가 변해서 생긴 말이다. 아까 우루국이 있었죠. 12개 나라 중에서 우루국이 있는데 수메르의 도시국가 우루는 원래 우루에서 나온 말이다. 또 수메르는 수미리국이 변한 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철학박사 송호수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수미리국과 우루국은 공통적으로 소를 토템을 하고 있다. 소를 토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밀이라는 말은 본래 소머리를 뜻하는 거다. 수밀이는 본래 소머리고 그 소머리를 한자로 쓰면 그것이 우두다 그래요. 소우자에 머리두자. 우루라는 것이 우두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메르어로 우루는 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신기하죠? 수메르 사람들 말로 우루가 소예요, 소. 이런 역사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강하게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뭐 이걸 가지고 100% 그렇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려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강하게 수메르 문명이라는 것은 환국의 12나라 중에서 가장 서방에 있었던 우르국과 수미리국이 천산산맥을 넘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만든 문명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PPT로 조금 바꿨는데요.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환국이라는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그 광명의 나라가 동서양으로 분화가 되면서 서양으로는 수메르 문명, 동양으로는 배달 문명으로 갈라졌고 그 문명에서 세계 4대 문명을 포함한 전 세계 문명이 뻗어나왔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죠. 왜 그러면 그 광명의 나라에 있던 환국은 동서양으로 분화가 됐을까?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왜 그랬을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한 사람이 있어요. 넘어가고. 네. 그게 뭐냐면 인류의 정신문명사를 자아폭발이라고 표현한 스티브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테일러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심리학자예요. 이 사람은 자아폭발이라는 책에서 이 책의 원 제목은 더 폴이거든요. 폴이랑 떨어진다는 뜻이죠. 타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번역을 하면 타락이에요. 인간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인간은 본래 광명의 문명 속에 살고 있었지만 타락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 주장 속에서 왜 환국이 동서로 분화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 이 책 구할 수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요. 이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인류 역사는 진보가 아니라 타락이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인류 문명은 물질적으로는 계속 발전해 왔어요. 급속도로 발전해서 지금의 현대 문명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인간의 정신 문명, 영성 문화는 역사가 진행될수록 계속 퇴보를 해서 지금 완전히 이제 바닥까지 왔다. 인간이라고 칭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간의 정신 문명은 바닥에 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6천년 이전의 고대 시대는 황금 시대였다. 원초적인 낙원이었다. 이 6천년 전이 바로 동서양이 분화가 되는 그 시기에, 환국 말기에, 환국이 끝나가는 시간대에 동서양으로 분화되는 그 이전까지는 황금 시대였다는 거죠. 광명했다. 광명의 문명, 황금 시대. 이 당시의 유적들을 보면 전쟁 무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적을 발굴해도 뭐 전쟁하는 그런 무기들이 안 나오는 그런 황금 시대였다. 6천년 이전의 유물에는 전쟁 관련 무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런데 6천년 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 발생한 극적인 기후변화, 즉 빙하가 줄어들고 건조화되면서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사막이 생겨나서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사람이 물자가 풍족하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광명의 문화를 만들어 살고 있었는데 이제 기후 문제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지고 남과 경쟁해야 되고 이런 문명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자연의 환경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자연의 그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아시아 일대가 사막으로 변하면서 좌우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 이제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서 개척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의 문화. 그런 문화 속에서 인류 문명은 전부 발전해 왔지만 영성은 타락해 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인성에 대한 날카로운 자각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개인성에 대한 날카로운 자각. 이게 뭡니까? 개인성에 대한 날카로운 자각. 이기주의예요, 이게. 이기심. 남에게 베풀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이런 문화가 펼쳐졌다는 거죠. 개인성에 대한 날카로운 자각이 나타났는데 저자는 이를 자아폭발이라고 불렀다. 자아폭발. 인간의 이기심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동서문화가 분파가 됐다는 거예요. 동서문화가. 그래서 중아시아의 황국 문명이 동쪽으로는 배달 문명으로, 서쪽으로는 수메르 문명으로 분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문명은 그 시대의 사상과 철학 위에 꽃을 피운다. 이건 이제 제가 써본 글귀인데요. 어떤 문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문명을 뒷받침하는 사상이나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문명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생각 없는 문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의 현대 과학문명이라는 것은 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문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문명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본 수메르 문명, 배달 문명, 그 이전에 환국의 광명 문명, 그 문명을 뒷받침하는 사상과 철학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환국 문명, 진짜 문명의 원뿌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명의 뿌리를 이제 환단국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단군세기와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인류 문명의 원뿌리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환단국이는 신교라고 말합니다. 신교. 들어보셨죠? 신교. 환단국에서는 단군세기에서는 이신설교다. 신의 가르침을 베풀었다라고 말을 하고 또 태백일사 신시봉기에는 이 삼신설교다. 이 신을 삼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삼신의 가르침, 신의 가르침, 이 문화가 인류 원형 문화다. 신의 가르침. 이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 문명이 나왔다. 전 세계 문명은 전부 이런 신교라는 문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제가 아무리 잘났다고 날고 겨봐야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10대조 100대조 할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것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인류 문명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명도 본래
원형 문명, 원형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뭐냐? 그것이 신교다. 신교. 이 신교가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네요. 자, 인류 문화, 원형 문화의 신교인데, 신교를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교 문화의 대표적인 4가지 문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신 문화예요. 신교 문화는 다신 문화다. 또 신교 문화는 삼신 문화, 칠성 문화, 그 다음에 천재 문화. 이렇게 4가지의 문화적 요소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다신 문화라는 건 뭐냐? 신을 많이 섬긴다.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신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은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신성이. 우주에 하나님 저 뭐 높은 신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 모든 생명, 만유 생명에게는 전부 신이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신의 가르침과 함께, 신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게 다신 문화거든요. 이 문화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삼신 문화입니다. 삼신 문화. 자, 다신 문화. 우주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모든 것들이 신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신들을 주관하는 가장 높은 신도 있다는 거죠. 그 신을 이름하여 삼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삼신. 그분을 왜 삼신이라고 불렀느냐? 한 분의 신이면 일신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삼신이라고 했느냐? 그 삼신의 신의 역할론적으로 보면 그분은 3가지 우주의 본성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삼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 문화를 공통적으로 전 세계 어떤 문화든 다 가지고 있죠. 특히 모든 종교 문화가 전부 삼신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종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똑같이 3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맞나요? 네, 기독교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부, 성자, 성신, 뭐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3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불교에서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뭐 이런 식으로 하다못해 힌두교까지도 모든 종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3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유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한 뿔에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3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 절대자가 계신데 그분은 삼신이다. 이 문화가 삼신 문화고 칠성 문화. 칠성 문화. 칠성은 뭘까요? 말 그대로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 북두칠성 문화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북두칠성이 뭐길래? 북두칠성이 어떤 별입니까? 네, 하나님이 계신 별이라는 거예요. 우주에 절대자가 계신데 그분이 머무신 별이 있고 거기가 북두칠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에서 모든 생명에게 내려주는 생명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운을 받아서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살아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칠성 문화가 있고 마지막으로 제천 문화. 그 신을 섬기는 문화. 제천 문화. 그리고 천자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신교 문화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는 다신신앙을 하는 수메르다. 수메르는 다신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메르는 도시국가로 돼 있었는데 그 도시마다 섬기는 신이 다르다 그랬죠. 그렇게 다신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수메르인들에게 종교는 그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신을 안신이라고 불렀다. 하늘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하늘의 가장 높은 신 안신. 그리고 그 밑에 7신이 있었다. 우리 서양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뭡니까? 제가 빼놓고 얘기 안 했네요. 7이죠. 럭키 7. 동양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3.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삼신문화, 칠성문화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게. 나도 모르게.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 수메르는 이렇게 다신 많은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남아있었고 또 수메르 사람들은 우주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주를 뭐라고 했을까요? 안기라고 불렀어요. 안기. 우주를 안기. 안기는 뭐냐? 안은 하늘, 끼는 땅. 수메르 말로 안기. 하늘 땅이래요. 하늘 땅. 하늘 땅을 우주라고 불렀다는 거죠. 하늘 땅.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이다. 그죠?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건 뭐라고 합니까? 동양에서는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하죠. 그죠? 그게 천북에서 말하는 삼극사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서양 문화가 전부 하늘과 땅. 그 꿈을 이루는 인간까지도 표현해서 동양은 말하고 있지만 우주를 하늘 땅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천자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에 보시면 일신무실 석상극무진본. 그죠? 석상극무진본. 우주 만유라 1이라는 것은 반드시 3개로 분화돼서 지극한 3개로 나누어져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극한 3개는 그 본성, 신성이 나눠지지 않고 그 근본은 그대로 있다. 그러면서
천일일 지일이니까 천일, 지일, 인일. 하늘과 땅과 일이 그 세 가지 우주의 세 가지는 지극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주를 하늘, 땅과 인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수메르는 하늘과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천자사상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 태백일사 소도경정 본문에 보면 삼신은 내 천일, 지일, 태일, 지신야다. 뭐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건 이제 수메르에서 발견된 유적이죠. 뭐 이거 유명한 사진인데 수메르에는 사르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르곤 왕은 실제로 수메르 시대의 인물은 아니고 수메르 시대가 끝나갈 때 그 다음 제국인 아카드 제국을 완전히 통일한 그런 분이에요. 우리 역사로 보면 광개토 대왕 같은 분. 그런 분이 이제 사르곤 대왕이거든요. 사르곤 대왕에 대한 그 그림이 있는데 보시면 저분이 뭘 들고 있어요. 그렇죠? 손에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왼손인가요? 왼손에 들고 있는 게 뭘까요? 저게 열매입니다. 열매가 몇 개예요? 세 개죠. 그죠? 그 앞에 있는 신단수,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특징이 뭡니까? 줄기도 세 개, 이파리도 세 개, 전부 삼으로 돼 있죠. 전부 삼으로 돼 있어요. 이런 삼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메르 사람들이. 왜 저기다 전부 세 개로 그려놨을까? 그죠? 뭔가 사연이 있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했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 동양의 홍산 문화에 보면 똑같이 삼수 문화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게 삼년벽이라고 하는 옥으로 만든 제기예요, 저것도. 세 개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삼조기. 밑에 다리가 세 개고, 또 이건 삼조고. 삼조고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삼문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메르도 신교 문화의 칠성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신을 모셨어요. 일곱 신을. 그래서 첫 번째 신, 안신, 엘릴, 니누르상, 엔키, 닌나, 우투, 이난나에서 총 7분의 신을 모셨다는 기록이 나오고 유적들이 나옵니다. 일곱 신. 이 일곱 신의 근본은 뭐냐? 칠성이라는 칠성. 북두 칠성. 자, 그런데, 자, 환단고기에 보면 신시본기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신시지세의 유 7회 제신지력이다. 똑같이 신시지세, 배달국 시대, 신시가 배달이죠. 배달국 시대에 유 7회, 7일 동안 돌아가면서 신에게 제사 지내는 달력이 있었다는 말이죠. 7분의 신에게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게 달력이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똑같죠, 그렇죠? 아까 앞에 수메르하고 그리고 전부 똑같이 칠성 문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회일 첫 번째 날에는 제천신 하늘에 제를 지내고 두 번째 날에는 월신 달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세 번째 날에는 수신 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쭉 보면 우리 지금 월화수목금토일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죠? 이런 칠성 문화가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게 사르곤 대왕인데 사르곤 대왕이 머리를 보면 상투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상투. 그죠? 저 위에 보시면 저게 상투처럼 보입니까? 상투 아닌데. 예? 투구 위에 달린 뭐 그거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봐서 저걸 어떻게 상투라고 우긴다. 좀 너무 비하기 심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저거를 수메르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라고 찾아봤는데 그게 상투예요. 수메르 사람들이 저걸 상투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특이하죠. 상투는 칠성 문화거든요. 상투는 실제로 과거에 이제 우리 선조들이 머리를 상투를 틀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7번을 꼰다는 거죠. 앞으로 4번, 뒤로 3번 해서 총 7번을 꼰다는 거예요. 왜 상투를 트느냐? 저 북두칠성. 인간에게 생명 기운을 내려주는 북두칠성으로부터 기운을 받아내는 게 안 되나. 그래서 이 상투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메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다 있다는 거예요. 상투 트는 문화가. 이 칠성 문화인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수메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팔레세르 3세하고 아슈르 바니발 이런 사람들의 그 머리 보면 전부 상투가 그대로 똑같이 있고 또 아카드 사르곤 2세도 상투가 그대로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게 홍산 문화거든요. 이 사진 아마 제 밖에 걸려있는 거 본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홍산 문명에서 발견된 적석총이죠. 시신이에요, 시신. 근데 시신에 보면 저 맨 위에 이런 게 하나 있죠, 이거. 이게 뭡니까? 이걸 옥고라고 하는 거죠. 상투를 틀면 상투가 이제 풀어지니까 그 위에 풀어지지 말라고 딱 끼는 옥고가 그대로 저기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기 상투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홍산 문명, 우리 배달과 고조선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이 상투를 틀고 있었다.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이건 마야. 남미의 마야 문명에서 나온 인형인데 머리가 어떻습니까? 똑같이 상투를 들고 있죠. 이렇게 전 세계에 똑같이 상투라는 헤어스타일이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전 인류가 똑같이 칠성 문화를 가지고 있다. 북두칠성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여긴 제가 기록을 안 해놨지만 북두칠성 문화를 보면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윷놀이거든요. 윷놀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윷놀이 많이 해보셨겠지만 윷놀이가 어떤 모양이에요? 북두칠성이 동서남북 사방위로 돌아가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가운데 북극성을 두고 북두칠성이 네 방에서 돌아가는 모양이 윷놀이 유판이에요. 근데 그 윷놀이 유판이 우리나라에만 있지 않거든요. 전 세계에 다 있거든요. 그 문화가 바로 북두칠성 문화거든요. 그 칠성 문화가 똑같이 있다. 그 칠성 문화가 서양 기독교 문화의 뿌리입니다. 서양 기독교 성경책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오죠. 7성령, 7교회, 7촛대 7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7타령을 하느냐? 칠성문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칠성문화에서 나왔다는 걸 모르고 얘기하지만 칠성문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메르의 칠성문화,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도시에는 7개의 성문이 있었고 문에는 7개의 빗장이 있었다. 좀 칠로돼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서인 구약전서에는 천지 창조가 7일 만에 이루어졌다 하고 신약전서에서는 7개의 금초대, 7개의 교회, 하나님의 7성령 이런 식으로 성경책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죠. 이 문화의 원적지가 바로 칠성문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빼먹은 거 앞에 있던 거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거죠. 자, 한국어와 수메르어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한국말로 아버지와 수메르어에서는 아빠라고 부른다는 아빠. 우리 아빠란 말 지금 쓰죠, 그죠? 또 엄마란 말은 수메르어와 한국말이 똑같아요. 또 그다음에 달, 사람, 아우 이런 글자들이 수메르 말과 지금의 한국말이 똑같아요. 어떻게 한 뿌리에서 나온 느낌이 나죠, 그렇죠? 우리 한국이라는 같은 문명에서 뻗어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가 똑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메르어와 한국어의 유사성. 둘 다 똑같이 교차거라는 거예요. 교차거. 교차거라는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차거라는 건 뭐냐면 조사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조사가. 우리가 주어, 목적어 이런 게 우리 말하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주어 뒤에는 뭐가 붙죠? 는, 은, 이, 가. 뭐 이런 말이 붙으면 앞에 주어예요. 그다음에 또 목적어는 뭐뭐을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조사가 붙는 언어가 교차어인데 수메르어와 우리 한국어가 똑같이 이런 교차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교차어가 몇 개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일본 말, 그다음에 또 수메르어, 알타이어 계통만 교차어가 있다는 거죠. 교차어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 유사성도 있다.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것은 한국말하고 멕시코 말도 비슷합니다. 이게 손성태 교수가 이제 우리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이제 밝혀놓은 건데 한국어로 지게꾼을 멕시코로는 다메메, 다 메고 다닌다. 그래서 이렇게 웃을 일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또 한국어로 화가는 멕시코로는 다 그려, 다 그린다. 또 점쟁이는 다마치니. 진짜 웃으시지만 진짜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남미에 이제 그 스페인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이 침략을 했잖아요. 가서 이제 거기 남미 사람들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말을 배우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우리 손성태 박사가 갔는데 자기는 무슨 말인지 대부분 다 알아듣겠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동방의 배달 문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 동방으로 계속 진출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메리카 인디안,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전부 우리 한민족, 이 동양의 배달 문명이 뻗어나간 문명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인 공통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무당들이 굿하는 거 똑같이 굿이라고 부르고 도끼도 도끼라고 똑같이 부른다는 거죠.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거의 뭐 오늘 내용 많이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면, 자, 그래서 환국 문명에서 뻗어난 동서의 인류 문명이라는 거예요. 인류 문명은 전부 환국이라는 고향에서 뻗어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환단고기만이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국 문명은 동양으로는 배달 문명, 서양으로는 수메르 문명. 그래서 배달 문명은 황하 문명과 북방의 유목 문화, 그죠?
뭐 그 몽골하든지 그죠 이런 훈족이라든지 이런 북방 유목 문화를 만들었고 또 거기에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인디안 문화,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이런 것들이 전부 배달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전파된 그런 문명이고 서양으로는 이제 수메르 문명이 가서 지금의 기독교 유대 문명, 이집트 문명, 또 이슬람 문명, 그리스 로마, 서양 문화 이런 문화들이 전부 수메르 문명을 통해서 나왔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두 양 날개는 수메르와 배달이다. 이것은 환단고기가 증명을 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넘어가고 자 이제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5차 산업혁명 제3의 르네상스는 대한사랑이 주도한다. 앞으로 미래는 대한사랑이 주도해 간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1차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변화가 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 자 인류 문명이 인간 삶에 큰 변화를 주는 네 번의 큰 변혁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첫 번째 산업혁명은 뭐냐면 1만 년 전의 농업혁명입니다. 농업혁명. 그전까지는 유목생활을 하고 정착생활을 못했는데 농경문화가 이제 나오면서부터 정착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1차 농업혁명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산업혁명은 뭐냐면 증기기관의 발명입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해서 인간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증기기관이라는 것은 기계 문명이에요. 기계의 힘을 쓸 수 있다. 그 전까지 오로지 다 인간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기계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들도 대량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문화가 펼쳐진 게 2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혁명은 뭐냐면 인터넷 정보화 혁명이죠. 인터넷 정보화 시대. 인터넷망에 들어가면 전 세계 어떤 사람과도 지금 즉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명. 그게 이제 세 번째 산업혁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공지능 AI,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까지 인류 문명이 발전해 왔어요. 이 각 단계마다 그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인류 문명은 크게 진보했고, 크게 발전했고, 큰 변화를 이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끝나고 인류는 큰 벽을 맞이했습니다. 인간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악과 또 수많은 탐욕과 자연과 문명을 파괴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인류 문명은 지금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만났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그게 질병입니다. 질병. 지금 코로나 시대가 와가지고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질병인데 이 질병의 원인이 어디 있냐? 인간의 문제에서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에서. 인간이 그 의식주 생활을 위해서 짐승들을 요즘에 여러분 치킨 좋아하실 텐데 치킨 먹는 닭이 얼마나 살고 죽는 건지 아십니까? 보름도 못 산다는 겁니다. 보름도. 닭을 부화시켜가지고 보름도 안 돼서 죽여갖고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돼지고기 맛있게 먹기 위해서 사육을 하기 위해서 그 좁은 공간에다 몰아넣고 그렇게 사육을 해서 잡아먹거든요. 사실. 그런 문화. 또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갖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그런 죄악을 얼마나 많이 저지릅니까?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인간은 지금 병이라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만났어요. 그죠? 또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자연재해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봄에 만나는 그 미세먼지. 그죠? 그런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세상 속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인류 문명은 또 한계를 맞았어요. 이 한계를 넘어가는 마지막 5번째 5차 산업혁명의 시간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5차 산업혁명의 그 내용은 뭐냐? 그게 바로 가을 도통 영성문화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환국시대의 그 광명문화 그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신성을 되찾아야만 이 위기를 넘어가서 인간이 진정한 5번째 산업혁명을 이뤄서 그 수메르 사람들 그 배달국 시대의 원 뿌리인 환국 시대의 광명문화 그 문화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전 세계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재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문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광명문화에 대한 인식,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사랑이고, 우리 대한사랑의 그 역사다 광복분들에 의해서 그런 새로운 5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문화는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우리 지부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면 좋은데 제가 PPT를 넘겨드렸는데 여기서 끝내셔가지고
끊으시고 PPT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자료를 집장님 직접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또 오늘 더운 날씨에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제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